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거짓을 들여다보았어야 했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밤에 잠들기 직전 아무 맥락도 없이 과거의 어떤 장면이 불쑥 떠오르는 순간,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내뱉은 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가슴을 찌른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진다. 낮에는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다가 혼자 고요해지는 순간 어김없이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떠올린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전부라고 믿는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용서는 따로 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남의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흐려지는데 자기 잘못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진다. 오래된 사진은 색이 바래지만 자기 안의 수치심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색이 진해진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자기 용서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자기 잘못을 똑바로 바라본 뒤에도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한 발짝 더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에서 멈춘다. 용서하면 자기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꼴이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평생을 싸운 사람이었다.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였고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명성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 숨어 있었다. 그가 남긴 참회록은 아우구스티누스, 장 자크 루소의 것과 함께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꼽힌다. 그런데 그 참회록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은 잘못의 무게가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놓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톨스토이는 71세에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다. 젊은 날 자신이 망가뜨린 한 여인의 삶을 속죄하려는 귀족의 이야기다.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것을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대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기억할수록 더 작아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다. 기억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억은 수동적이다.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끄러운 장면. 그것은 내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찾아온다. 반면에 인정은 능동적이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행위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은 하되 인정은 피한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 안에 쌓아 올린 자존심이라는 탑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방패다. 그 방패 뒤에 숨으면 당장은 편하다. 그러나 그 편안함 아래에서 죄책감은 소리 없이 자란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메커니즘이 있다. 잘못을 회피할수록 그 잘못은 더 커지고 직면할수록 오히려 다룰 만한 크기로 돌아온다.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와 같다. 등을 돌리고 달아나면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지지만 몸을 돌려 마주 보면 실제 크기는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몸을 돌리는 순간이 두렵다는 것이다. 안 보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것처럼 사는 삶과 없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 톨스토이는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거칠고 방종했다.
1828년 러시아 중부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고 친척 집에서 자랐다. 카잔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전형적인 귀족 청년의 삶을 살았다.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졌고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급기야 도박 빚 때문에 가문의 영지에 있던 저택을 매각해야 했다. 그는 자기 일기에 스스로를 향한 혐오를 수없이 적었다. 또 졌다. 또 약속을 어겼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20대의 톨스토이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공허를 외부의 자극으로 채우려 했고 그때마다 더 깊은 구덩이가 파였다. 통념대로라면 젊은 날의 실수는 시간이 약이어야 한다. 세월이 지나면 흐려지고 새로운 성취가 그 위를 덮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톨스토이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상처를 덮기는커녕 더 깊이 새겨 넣었다. 여기서 하나의 태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자기 과거를 피할수록 그 과거에 더 단단히 묶인다. 직면하는 것이 두렵지만 피하는 것은 더 오래 아프다. 1851년 23세 톨스토이는 카프카스로 군에 입대했다.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크림 전쟁에 참전하며 쓴 글들은 문학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30즈음에 그는 이미 러시아 문단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공이 평화를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과거의 자기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남들 앞에서 문학을 논하고 인간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과거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다.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자기 모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괴로워진다. 톨스토이에게 그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34세 18살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르스와 결혼하면서 그의 삶은 표면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톨스토이는 놀라운 일을 했다. 자신의 15년간의 과거를 낱낱이 적은 일기장을 예비 신부에게 보여준 것이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일,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까지. 18살의 소피아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들키기 전에 먼저 고백하려는 전략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관계가 거짓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용기였지만 동시에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용서한 사람은 굳이 자백하지 않는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만이 고백을 통해 벌을 구한다. 결혼 후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지필에 몰두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완성했고 이어 안나 카레니나를 썼다. 두 작품으로 그는 살아있는 작가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레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톨스토이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로 방탕했던 과거를 고백한 일기장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건네는 장면이 나온다. 소설 속에서조차 자기 과거를 꺼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작품은 허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죄책감은 실제했다. 50대에 접어들며 톨스토이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세계적인 명성, 광대한 영지, 13명의 자녀,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참회록에서 고백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 심지어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서재에 놓인 밧줄을 치우고 사냥용 총을 감추어야 할 정도였다. 세상이 그를 위대한 작가로 칭송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는 자기 안의 어둠과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 어둠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나는 남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젊은 날 그토록 방탕하게 살았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남들은 그를 용서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니, 남들은 애초에 그의 과거를 심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심판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자기 안의 죄책감을 직시한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 무게에 짓눌려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무게를 지고서라도 한 발짝을 더 내딛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의 이름이 부활이었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50년을 헤매고 30년을 더 걸어서 도달한 자리에 놓인 문장이다. 이 한마디는 이후 여러 장면 속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는 일 앞에서,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같은 문장이지만 놓이는 자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부터 그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보겠다. 한 사람이 있었다. 40대 후반,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였다. 그는 20대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에게 큰 빚을 안긴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살았고 빚도 모두 갚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돌처럼 박혀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그는 망설였다. 또 잘못되면 어쩌지? 나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니까. 그 망설임은 조심성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었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자기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일이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몇 해 전 가까운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화가 난 순간에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관계는 끊어졌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사과의 편지를 여러 번 써보았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다. 상대가 용서해주지 않을까 봐가 아니었다. 자기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기 안의 진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뜻했다. 세 번째 장면은 조금 다르다. 한 남성이 있었다. 50대에 오랫동안 한 조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후배의 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적이 있었다. 그 일로 후배는 조직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그 남성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가끔 그 후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상대를 찾을 수도 없었다. 그에게 자기 용서란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부터의 시간을 다르게 쓰기로 결심하는 일이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지점에서 만난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문 사람은 과거에 갇히고 바라보고 나서 걸어간 사람은 비로소 현재를 산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죄책감은 관계 안에서 더 복잡한 형태를 띈다. 혼자 짊어진 짐은 혼자 내려놓을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얽힌 것은 한쪽이 먼저 손을 놓는 것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톨스토이 자신이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결혼은 깊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보여준 그 일기장은 18살의 소피아에게 평생 가시로 남았다. 톨스토이는 진실해지려 한 것이었지만 진실이 언제나 관계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타이밍과 상대의 준비 상태를 헤아리지 못한 솔직함은 때로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는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무게는 고스란히 소피아의 어깨 위로 옮겨진 셈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 벌어졌다. 톨스토이가 재산 포기와 저작권 양도를 선언했을 때 소피아는 13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눈에 남편의 변화는 고귀한 결단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반기에 가까웠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입장에서는 옳았다. 톨스토이는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었고 소피아는 현실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비극은 서로의 짐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자기 안의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옆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자기 잘못에 몰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중심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어린 시절 자식에게 못되게 군 기억을 안고 사는 부모가 있다.
그는 미안함을 보상하려고 이후의 세월 동안 과도하게 해주려 한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솔직한 한마디인 경우가 많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치 선물보다 무거운 순간이 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하는 순간 자기가 나쁜 부모였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사과도 하지 못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후배에게 부당하게 대한 기억이 있는 상사가 있다. 그는 이후로 모든 후배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 주변에서는 좋은 선배라고 말하지만 그 친절 안에는 보상의 심리가 숨어 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사과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잘해줌으로써 그 무게를 덜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는 진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빚은 빚진 상대에게만 갚을 수 있다. 관계 안에서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세상을 향해서는 참회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끝내 서툴렀다. 그 서투름이 남긴 상처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진심을 보여야 할 곳은 가장 가까운 사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정돈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과 맞닿아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려면 먼저 내가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내 상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상처도 오해한다. 톨스토이가 50대의 위기를 지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정직하게 묻는 것이었다. 명예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가족 때문인가? 아니었다. 괴로움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자기가 살아온 삶 전체가 거짓처럼 느껴진다는 것. 남들 앞에 서 있는 자신과 자기가 아는 자신 사이의 거리가 참을 수 없이 넓다는 것.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었다. 그는 과학서를 읽고 철학서를 뒤지고 종교의 원전을 탐독했지만 어떤 책도 그 물음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다. 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영지의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재산이라 할 것도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묻느라 괴로워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밭을 갈고 빵을 나누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다. 톨스토이의 눈에 그들은 자기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삶이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였다. 여기서 하나의 통찰이 태어난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노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그 노력의 동기가 성장이 아니라 보상일 때 생긴다. 과거의 잘못을 갚기 위해 현재를 소진하는 삶은 앞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를 보며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톨스토이도 이 덫에 걸렸다. 그는 단순한 삶을 설파하면서도 넓은 저택에서 살았고 채식을 선언했다가 때로 고기를 먹었으며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타협하기를 반복했다. 이런 모순은 그를 위선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내면과 정직하게 싸우는 모습 그대로다.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넘어져도 같은 방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자기 용서의 실제 모습이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에 가깝다. 톨스토이는 그 습관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평생 이어갔다. 20대의 자기 혐오에서 시작된 일기는 80대에는 고유한 자기 관찰의 기록이 되어 있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20대의 일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질문이었다면 만년의 일기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심판에서 관찰로, 분노에서 이해로 같은 거울을 보되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잘못도 다르게 본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상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헤아릴 수 있다. 이해는 판단보다 먼저여야 하고
고요는 말보다 앞서야 한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이해한다. 화가 풀리면 용서가 되고 풀리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것이라고. 그러나 톨스토이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분이 나아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심한 뒤에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다. 순서가 반대다. 71세의 톨스토이는 부활을 발표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네율도프는 귀족 청년으로 고모 지배하녀였던 카투샤를 유혹하고 떠났다. 그 뒤 카투샤는 아이를 가진 채 쫓겨나 매춘부로 전락했고 결국 살인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배심원으로 법정에 나온 네율도프는 피고석에 앉은 여인이 바로 그 카투샤임을 알아본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 여인의 불행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다. 네율도프는 카투샤의 석방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 시베리아 유영길까지 따라 나선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부패한 사법 제도와 무고한 죄수들의 비참을 목격하며 자기 삶 전체를 다시 묻는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그는 어느 밤 성경을 펼쳐들고 용서의 정신 속에서 자기 영혼의 부활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 소설이 단순한 종교적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 까닭은 카투샤가 네율도프의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카투샤는 다른 남자를 선택한다. 네율도프를 죄책감의 짐에서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그리는 용서의 구조가 드러난다. 진짜 용서는 상대가 나를 용서해 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내 잘못을 직시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걸음을 놓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카투샤가 네율도프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네율도프의 부활은 그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기 내면과 마주한 그 밤에 이미 일어난 것이다. 설명보다 존재가 무겁고 변명보다 침묵이 더 멀리 전해진다. 톨스토이는 부활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네율도프에게 투영했다. 젊은 날의 방탕, 타인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뒤늦은 각성. 소설은 허구이지만 톨스토이에게 이 작품을 쓰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속죄였을 것이다. 글로 쓴다고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무게의 형태가 바뀐다. 짊어진 돌에서 내려놓은 돌로. 여전히 무겁지만 더 이상 등에 얹혀 있지는 않다. 기교보다 진심이 오래간다. 잘 포장된 사과보다 서투르지만 떨리는 목소리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모습을 바꾼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라본 뒤에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태도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태도는 남는다. 1910년 10월 82세의 톨스토이는 새벽 어둠 속에서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떠났다. 아내 소피아와의 오랜 갈등, 자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그 모든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기차를 탔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도중에 폐렴이 악화되어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내렸고 역장의 집에 누웠다. 세계의 기자들이 그 작은 마을로 몰려들었지만 톨스토이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톨스토이의 생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비폭력을 설파했지만 아내에게는 감정적 폭력에 가까운 고집을 부렸다. 도덕적 완성을 추구했지만 자기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 모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완벽하게 용서하는 삶은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용서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다시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새벽을 떠올려 본다. 그는 왜 떠났을까? 도망이었을까? 해방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자기를 가두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몸짓이자 동시에 끝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출발 속에도 의미는 있었다. 적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82세의 몸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 그래도 한 발짝을 내디뎠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장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꺼내본 것이 언제인가? 그 장면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잘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작은 실천을 남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기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라.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침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 통 써보라. 받는 사람의 이름 칸에 자기 이름을 쓰는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좋다. 쓰는 것만으로도 무게의 형태가 조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진심을 보여주라. 서투르더라도 괜찮다. 톨스토이도 평생 서툴렀으니까 삶에서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전 세계가 있는 소설을 남겼고 직접 만든 구두도 남겼고 세계 3대 참회록도 남겼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채로 눈을 감고 싶었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작가가 가장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 사실 안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도입에서 던졌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본다. 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 그 답을 톨스토이의 생애가 조용히 건네고 있다. 자기 잘못을 바라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의 시작이다. 부활은 죽은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 안에 묵은 장면 하나를 꺼내보는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된다.